진행하거나 했던 모든 강사 중에 가장 젊은 분이 우리 이병환 교수님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특별하게 이 소개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냥 나이만 젊은 게 아니라 생각이 굉장히 젊고 창의적이신 분이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길 위의 인생이라고 하나요? 네. 공부도 물론 이제 학부는 뭐 한국에서 하셨지만 중국 상해 국제대학원이나 UCLA 한국학연구소, 베트남 하노이 사회과학원, 인도 네루대학교 등등에서 공부를 하셨고 교육과 관련해서 이제 다양한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두터운 책인데 반전의 시대로부터 유라시아 견문 1, 2, 3권을 내셨고요. 지금 현재는 이 익산에 있죠. 원광대학교 동북아연구소에서 HK 교수로 계십니다.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총 7년에 걸쳐서 100개 국가 300개 도시를 두루 뭐 섭렵했다고 할까요? 다니셨고 지나간 도시마다 1000개 정도라고 하는데 뭐 이름하여 길의 인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제가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 건 그 과정에 보고 듣고 느끼고 또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가 참으로 많고 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귀중한 또 뜻깊은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이병헌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고 강의를 듣도록 시작해 주실까요?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리는데 네. 조금만 뒤로 가셔야 됩니다. 얼굴이 잘려서 보이니까 예. 그 정도가 좀 있으면 화면 공유를 할 거라서요. 제 얼굴은 잘 안 보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오는 동안이라도 좀. 예. 네, 소개받은 이병환입니다.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 보니까 정용일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이래경 선생님도 계시고 제가 평소에 알고 지내는 어른들도 몇 분 계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만나 뵈서 반갑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원래는 9시면은 자는 사람이에요. 9시에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10시 전에는 자서 새벽 3시쯤 일어나서 일을 하는 편인데, 이 평화철도에서 이렇게 발화하는 이 남북철도, 그리고 그 이후에 대륙철도 뭐 이런 거에 대한 미래에 대한 관심은 제가 워낙 많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 잠자는 시간을 미루고 이렇게 짬을 내서 얘기를 하고 싶다는 마음에 이렇게 노트북 앞에 앉았고요. 그리고 근데 제가 유라시아를 3년 동안 여행을 했던 것도 벌써 6년 전의 일입니다. 제가 2015년부터 2018년 2월까지 여행을 했었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30대 후반에 아련한 기억이 되어가고 있는 것도 있고, 처음에 정영애 선생님이 40대 초의 젊은 학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실제로 40이 넘은 나이가 젊다라고 말하기 힘들죠. 특히 이 저쪽 편에서는 30대 중반의 당대표가 곧 탄생할 것 같기 때문에 이쪽 동네에서도 저보다 훨씬 더 어린 이 강사 내지는 학자를 빨리빨리 발굴을 하셔서 저 아닌 대체제를 찾으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화면을 보면서 제가 여행했을 때 찍었던 사진들을 주로 많이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화면 지금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예, 제가 유라시아 견문을 떠난 게 2015년이었는데요.
그 해에 유라시아 견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행을 했었던 거는 다분히 어떤 역사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그 1895년도죠. 그러니까 제가 여행을 떠나기 딱 120년 전에 한국에서 그러니까 조선 말에 서유견문이라고 하는 책이 발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일준 선생이 쓰셨던 책이고 이 조선 말의 젊은 지식인으로서 육일준 선생이 당시에 방문했던 나라들을 가만히 보면은 일본과 미국과 서유럽 이런 데였거든요. 그 나라들을 방문을 하고 그 나라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기록한 이 책이자 어떤 국정 방향을 제시하는 뭐 문서였죠. 근데 그게 19세기 말에 나왔다 함은 뭐라고 할까? 20세기 한국의 경험을 미리 가본 거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건대 앞으로의 21세기는 서유견문에서 육일준 선생이 가지 않았던 나라들, 그러니까 서유럽과 일본 사이에 있는 그 광활한 지역의 국가들과 지역들과 문명과 이런 데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2015년이 해방된 지 70년 되는 해인가요? 그러니까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해방 100년을 준비하는 사전답사 뭐 그런 생각으로도 3년 동안 여행을 했었던 게 있었고 그래서 왜 유라신가에서 부제로 멋진 신세계에서 더 멋진 옛세계로라고 뽑았던 거는 멋진 신세계가 그 드보로작이라고 하는 작곡가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가리켜서 이렇게 제목을 땄던 건데 20세기가 다분히 미국이 주도했던 100년이라면은 21세기는 그 구대륙이라고 불려졌던 유라시아 혹은 아시아의 옛 구대륙이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다시 부활하는 그래서 더 멋진 옛 세계가 펼쳐지는 뭐 다른 100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처음 여행을 다녔던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다음 주에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를 미리 광고 삼아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유라시아 견문 3년을 할 때 제가 또 하나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한국의 뭐 미래에 대한 것도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남북이 공진화하면서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해 나가야 할 거기 때문에 북한이 앞으로 개혁 개방해 나갈 때 어떤 나라들을 참조하는 게 좋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적지 않게 했었고 그때 그 여행을 다닐 때는 글로는 담아내지 못했었는데 올해 초에 이렇게 연재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 제목을 단번도약 북조선이라고 했었고 우리가 흔히 이렇게 북한의 개혁 개방 모델을 생각을 할 때 중국이나 뭐 베트남이나 이런 그 사회주의 국가들한테 많이 이렇게 이 비교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유럽의 스위스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저기 동남아에 있는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여러 가지로 참조할 대목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거를 올해 초에 이렇게 10편의 글로 썼고요. 그 책이 6월 15일 날 그러니까 2주 후죠. 6.15 때 출간될 예정이고 제가 썼던 글의 일부를 영어로 번역을 해서 이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분한테 보내드렸었어요. 그 누군지 혹시 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세계 3대 투자자라고 흔히 이렇게 일컫는 짐 로저스라고 하는 분이 있죠. 근데 짐 로저스는 이 뭐 이렇게 워런 버핏이나 그런 다른 투자자들과는 다르게 21세기는 아시아의 세계가 될 거라는 얘기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해오셨고 그리고 저분의 원래 전공이 역사학이기도 하고요. 저처럼 세계 여행을
두 번이나 이미 해보신 분이에요. 한 번은 오토바이 타고 전 세계를 일주한 적도 있고 해서 역사 공부에 기초를 해서 미래에 투자한다라고 하는 어떤 이 자신만의 독특한 철학이 있고, 그리고 저분은 앞으로 북한에 자기의 전 재산을 투자할 용의도 있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하신 분이기도 해서 제가 쓴 글을 몇 편 이렇게 보내드렸고 더 추천사도 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해주셨는지도 뭐 2주 후에는 공개가 될 것 같고, 책으로 나오기 전에 저 책의 내용은 제가 다음 주에 여기 저랑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는 여기 선생님들한테 가장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이렇게 토론도 해보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유라시아 견문을 하게 된 결정적인 어떤 계기는 그냥 이 연구실이나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나온 아이디어가 아니라 그 베트남의 하노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지냈던 경험이 결정적인 계기였는데요. 그러니까 하노이는 최초는 아니죠. 그러니까 트럼프와 김정은의 정상회담이 열린 장소이기도 했고, 그때 얘기가 잘 진행되었으면은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저곳에서 만찬도 뭐 하고 그 오페라 공연도 보려고 예정되어 있었던 하노이 한복판에 있는 그 오페라 하우스고요. 저 건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건축 양식 이런 걸 보면은 프랑스 사람들이 지었던 거죠. 베트남, 프랑스의 식민지였다는 거 다 아실 거고, 제가 베트남 하노이에 처음 간 거는 2013년도 9월 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이 2011년도에 제가 박사 논문을 쓰려고 UCLA에 갔고요. 2년 동안 학위 논문을 마치고 이 박사후 과정이라 그러죠. 포닥 과정을 하려고 하노이에 있는 사회과학원에 갔었던 건데, 거기에 가서 제가 그 이전에 한 10년 동안 공부했던 동아시아 내지는 동북아와는 굉장히 다른 이 역사 세계를 이렇게 보게 된 건데요. 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거는 오페라 하우스에 제가 2013년도 12월 31일 날 처음으로 들어가 봤어요. 그러니까 화면에 앞에 보이면 아우자이를 입고 있는 젊은 여성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전통적인 의상을 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유럽식 이 문화를 즐기면서 2014년 새해를 맞이하는 풍경 이런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투비엔 꽉자라고 하는 곳은 꽉자가 국가의 베트남식 발음이고요. 투비엔은 서점이라는 뜻인데요. 서점이 중국어로 슈디엔이고 남쪽으로 가서 투비엔 이렇게 발음이 바뀌는 거거든요. 국가 서점이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국립도서관인데, 저 건물 역시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프랑스 사람들이 지은 거고 100년 전에는 국립도서관이 아니라 인도차이나 대학교였습니다. 프랑스가 베트남만 아니라 라오스와 캄보디아까지 아울러서 인도차이나라는 연방 형식으로 지배를 했었죠. 그러니까 저곳에서 라오스와 캄보디아를 다스리는 식민지 엘리트들도 교육을 했었던, 우리식으로 치면은 경성제대 역할을 했었던 곳이죠.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인물은 그 레닌인데요. 그 베트남은 지금도 공산당이 지배하는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레닌 동상을 철거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제가 저 사진을 찍은 거는 새벽 5시쯤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레닌 공원 일대를 굉장히 깨끗하게 청소를 하죠. 그리고 저런 풍경도 흥미로웠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사람은 리타이토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리는 제 2병안 할 때 이 씨랑 똑같은 그 이고, 타이토 역시 한자인데 한문으로 풀면은 그 태조거든요. 태조 이 씨예요.
그러니까 베트남은 그 이전에 이 당나라에 속해 있었던 오랫동안 중국에 복속되어 있었던 나라였는데 대당 제국이 해체되면 분열되면서 최초로 월남이라고 하는 왕국을 세웠던 세조 이씨의 동상이 지금도 하노이에 가보면은 호치민이나 레닌 동상보다 훨씬 더 크게 만들어져 있죠. 제가 2013년도 9월 달에 베트남에 갈 때는 이런 감각으로 갔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은 우리랑 비슷한 한자 문화권이었다, 유교 국가였다. 그리고 뭐 민간에서는 불교를 많이 믿는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그런 감각으로 베트남에 갔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레닌 동상이 저렇게 있다라는 거는 러시아 혁명이 1917년도에 성공을 했잖아요. 적어도 100년 이상 동안 러시아를 중심으로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등 구사회주의권과의 긴밀한 네트워크가 축적되어 있다는 거고, 조금 더 나아가면은 프랑스를 필두로 한 서유럽과의 관계망은 150년 이상 이렇게 누적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런 베트남이라고 하는 나라만 하더라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동북아시아 혹은 동아시아라고 묶어내는 게 간단치가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때부터 제가 그 이전에 갖고 있었던 역사 감각, 지리 감각이 흔들린다는 느낌을 받았고, 동남아시아를 실제로 제가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언제 다시 그런 좋은 시절이 올지는 모르겠는데 저 때만 해도 저가 항공의 전성기였어요. 그러니까 한 3만 원에서 5만 원짜리 티켓을 사면 동남아시아의 거의 모든 대부분의 도시를 이렇게 3박 4일 동안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던 시기였죠. 그래서 주 4일 동안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 국립도서관에서 자료를 많이 받고 주말이 되면 금요일부터는 이렇게 이웃 나라들을 여행하기 시작을 했었죠. 그러니까 왼쪽에 보이는 도시가 쿠알라룸푸르이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도시가 인도네시아의 반둥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저런 도시를 가보면 여성들의 의상이 확 달라져 있어요. 이렇게 그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다 히잡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저 멀리 중동이나 그 중앙아시아의 스탄스탄하는 나라들까지 가지 않더라도 남중국 해만 조금만 지나가면은 실제로 이슬람 국가들도 가까이에 있는 거다. 뭐 이런 거를 이 현실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지도를 훨씬 더 이렇게 확 터놓게 보게 되는 습관이 생겼고, 그 연장선상에서 2015년부터 제가 봤던 지도는 이 한반도를 가운데에 두고 이렇게 우리 언론에 주로 많이 나오는 동북아를 포커싱한 지도가 아니라 유라시아 전도를 많이 보게 되었고요. 뭔가 그 지도를 보면서 그 지도 속에 있는 나라와 도시들을 제가 직접 여행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의 새로운 지도를 만들어가는 작업이 뭐 유라시아 견문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뭐 해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은 여기 평화철도나 이런 쪽에 주로 관심이 있는 분들이 제가 듣기로 북방세계, 그러니까 북한 더 북쪽에 있는 저기 몽골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중앙아시아나 이런 쪽에 관심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서 이렇게 이슬람권 얘기들은 그냥 확 건너 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쭉쭉쭉 나아가서 러시아 얘기는 간단하게 해볼게요. 저는 그 여러 가지로 아까 네, 러시아 얘기로 바로 넘어갈게요. 그
제가 러시아에서 지냈던 게 2017년도였는데 딱 러시아 혁명 100주년 때였어요. 근데 그 레닌이 만들려고 했던 그 러시아와, 그러니까 그 소련과 21세기에 지금 장기 집권하고 있는 푸틴이 만들려고 하는 러시아는 사실상 이렇게 굉장히 질적으로 다른 나라라고 볼 수가 있는데, 레닌이 하려고 했던 거는 이 서구의 좌파 사상과 이념과 이런 거를 갖고 와서 이 러시아 제국을 붕괴를 시키고 무신론에 입각한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어냈던 거잖아요. 근데 그 실험이 80년을 채우지 못하고 좌절을 했던 건데, 2000년부터 집권하고 있는 푸틴이 하려고 하는 거는 이 러시아의 문명적인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동방 정교회의 뿌리를 두고 강한 러시아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그 동방 정교 대국이라는 거를 표방하고 있고, 그래서 그 2017년 당시에 러시아에 있으면서, 모스크바에 있으면서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봤던 거는, 레닌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념을 할 때도 이 공산주의 혁명가 이런 식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정교의 식으로 이렇게 탈바꿈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레닌이라고 하는 사람은 20세기의 뭐 예수였다라거나 프롤레타리아의 신이었다고 하거나 이렇게 종교적인 메타포로 기리면서 이 기념행사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한 종교적인 영향이 커지면서 실제로 그 러시아에서 하고 있는 거의 모든 국가 행사에서 푸틴과 나란히 어깨를 나란히 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그 키릴 총주교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총리나 무슨 재정부 장관이나 무슨 국방부 장관이나 이런 그 세속적인 리더가 아니라 이 푸틴 대통령과 영성적 리더라고 할 수 있는 그 키릴 총주교가 쌍두마차가 돼서 이끌어가는 게 현대 러시아, 21세기의 러시아라는 퍼포먼스를 끊임없이 미디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고, 그리고 푸틴이 제가 있을 때만 해도 현재가 마지막 임기가 되지 않을까 했지만은 앞으로 뭐 종신 집권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푸틴이 그 러시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평가받는 사람이 18세기의 표토르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표토르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매우 큰 그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천도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수도를 모스크바에서 떠나서 러시아의 가장 서쪽에 있는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하는 신도시를 만들어냈던 건데, 18세기에 표토르가 그러한 일을 했던 이유는 18세기 러시아의 방향을 이 서구화 시켜야겠다라는 그 비전 하에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21세기에 푸틴이 표토르에 버금가는 역사적 지도자로 길이길이 남기 위해서 해야 할 최후의 과제라고 지금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게, 이번에는 동쪽으로 수도를 옮겨야 된다는 얘기들을 하죠. 왜냐하면 21세기는 아시아가 주도할 세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시베리아 혹은 연해주 일대 이쪽에 새로운 어떤 중심적인 도시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러시아에서 굉장히 많은 자본을 투입하고 이렇게 젊은 인재들을 이주시키려고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도시가 그 블라디보스톡이라고 하는 곳이죠. 그리고 블라디보스톡이 2014년부터
동방경제 포럼이라는 거를 열고 있는데 그 포럼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오셨고요. 저기 시진핑 주석도 왔고 이제는 전 총리가 된 아베 신조는 여러 차례 왔었고 김정은 위원장도 동방경제 포럼 할 때는 아니었지만 한번 기차를 타고 블라디에 왔던 적이 있죠. 그러니까 남북 열차가 만들어지고 나면은 그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의 그 경험 세계가 어떻게 다르게 펼쳐지는지를 사실은 여러 차례 보여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블라디도 갔었고 저기 대련에도 갔었고 하노이도 기차 타고 갈 수 있다는 걸 이미 보여준 적이 있는데 그 동방경제 포럼을 하면 이 인천이나 베이징이나 도쿄에서 국가의 리더가 출발을 하면 2시간이나 2시간 반 만에 블라디보스톡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개최국인 푸틴은 모스크바에서 출발을 하면 8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정치적인 중심지가 그러니까 전체 국토에 봐서도 굉장히 저기 서쪽에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새로운 수도를 시베리아 일대에 건설하는 게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연해주 일대의 몇몇 도시들이 앞으로 굉장히 성장하게 될 거는 뭐 분명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여행을 다녔었고 요거는 그 이란에서 제가 봤던 건데 뭐 이렇게 이슬람권 얘기는 그냥 과감하게 오늘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철도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 얘기는 드려볼까 하는데요. 그 신문이나 이 TV에서 중국과 인도 사이에 국경 분쟁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양쪽의 군인들이 다투고 이런 소식이나 화면을 종종 보셨을 거예요. 제가 저 일대를 여행했던 거는 2016년도 상반기였던 것 같은데 실제로 중국과 인도 사이의 국경 분쟁이 있고요. 제가 여행을 다닐 때도 한참 그런 와중이었는데 그거는 국제 뉴스의 속성상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하지만 저런 분쟁과 다툼은 잘 알려지죠. 근데 제가 저 일대를 여행하면서 정말 중요한 소식이다라고 제가 느꼈던 거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K2K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그 콜카타 투 쿤밍이라고도 말하고 쿤밍 투 콜카타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남중국의 중심 도시인 쿤밍과 동인도의 핵심 도시인 콜카타를 고속철도로 연결하는 프로젝트가 이미 진행되고 있었고 제가 여행할 때 진행되고 있었고 제가 아는 선에서는 2022년 그러니까 내년에 개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게 얼마나 획기적인 사건인가 하니 콜카타와 쿤밍 사이에 그 히말라야 산맥이 있거든요. 히말라야 산맥이라고 하는 자연적인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그 천몇백 년 전에 인도의 불교가 중국에 전파된 이래로는 중국과 인도 사이의 실질적인 인적 교류가 활발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2년 후에는 이 남중국과 동인도 사이에 직접적인 교통망이 생기는 유례없는 역사가 개막 일보 직전인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렇게 새로운 길이 만들어지고 있는 뉴스가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할 소식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여행하면서 많이 했었다라는 거고요.